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오늘 보시는 대로 항상 우리 응생물학 시청자들께 새로운 정보를 전해주시는 문선여 선생님 다시 모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모셨다기보다는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거를 꼭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싶다.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문선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중에 시간 내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산모의 대변을 신생아 우유에 섞여서 먹였다는 임상 실험이 최근에 좀 발표가 돼가지고 잠깐만요. 오늘 해주신 말씀이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산모의 변을 우유에 조금 섞어서 신생아한테 먹인다고요? 예, 맞습니다. 대변 이식이나 그런 얘기는 우리가 요즘 많이 알고 있고요. 치료 방법으로 쓰이는데 이 경우는 지금 기존에 알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신생아한테 그거를 우유에 타서 먹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심지어 생후 태어난 지 2시간 이내에 아니 왜 태어난 지 2시간밖에 안 된 아이한테 굳이 그거를 저희가 제왕절개라는 네. 방법으로 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요새 최근 연구들을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미생물 관련해서 면역 관련된 질환이 잘 생긴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한 아이들한테 대상으로 했는데 제왕절개라는 방법이 요새 연구를 해보면 면역 관련된 질환하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전에 논문을 쭉 보게 되면 통계잖아요. 자연 분만한 아이와 저양질구로 태어난 아이들 신생아를 쭉 건강 지표를 보게 되면 그런 경향이 나왔죠. 이런 아토피나 이와 같은 면역 관련 질환이 자연 분만한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더라. 그런 경향이 보인다는 거는 나와서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떤 미생물이 신생아한테 가느냐. 자연 분만을 하게 되면은 젖산균이 많이 가게 되고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은 공기를 접하게 되니까 다른 미생물이 처음에 접해서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산부인과에서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을 산도나 질 쪽에 이렇게 아니면 자궁 쪽에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그렇게 균들을 옮겨주는 그런 방법들을 시행했지만 크게 효과가 좀 없었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연 분만이 아니게 태어나면은 좋은 미생물을 어머니한테 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었군요. 그래서 산모의 균을 직접 주입하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 장이라는 장기가 가장 그 균이 많은 그런 장기다 보니까 직접 그러면 산모의 대변을 그러면 투여하면 되겠다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 보통 우리가 대변 이식을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성인 이제 기준이 있겠지만 주로 관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내시경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썼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결국 대변 이식 개념 같은 것 같은데 아이한테 이제 먹게 했다니까 제가 상당히 지금도 당황스러운데 좀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성인들한테 쓰는 대변 이식 같은 경우는 장 길이가 2m, 3m 엄청 기니까 결국 이제 아래쪽으로 넣을지 위로 넣을지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 신생아나 아이들은 장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이는 하게 되면 바로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고 이제 연구들을 자세히 얘기해 보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한테 15명의 아이들한테 3.5mg 또 대변 양도 적죠. 양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3.5mg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그런 이유들은 연구에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제 그 균들을 이제 배양해보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저 정도 수치가 좀 괜찮다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성인한테 대변 이식할 때도 적절한 성인의 대변 양이 되게 논란이 있거든요. 요새 트렌드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사람마다 개별화되게 양을 좀 투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3.5mg이라는 애매한 수치는 분석을 해서 나온 수치일 겁니다. 많은 데이터와 계산을 통해서 나온 거겠죠. 네. 변은 자기 어머니 거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결론만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생후 2일차부터 생후 6개월까지 대장에 있는 균의 다양성이 대변을 섞이지 않은 우유를 먹은 이제 아이에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이고 산모의 변이 섞인 우유를 먹은 아이와 그냥 우유를 먹은 아이를 비교해 봤더니 장내 미생물 조성에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2019년도에 이제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중간 결과가 2024년도 11월 달에 네이처지에서 발표된 겁니다.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연구라는 얘기인데 조금 더 그 연구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직 그 중간 결과기 때문에 그 전체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신에 같은 연구자들이 2020년도 10월 달에 생명과학 분야에서 최고 이제 권위자널인 이제 셀지에서 발표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왕절개를 한 산모뿐만 아니라 자연분만을 한 산모도 같이 이제 비교
대조군에 넣어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예. 특별히 또 장내 균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이제 보고를 했는데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분만한 아이에 있어서는 비피도박테리아 우유 먹을 때는 비피도박테리아가 네, 제일 그래서 많죠. 그걸 포함한 박테리올라이드 계열의 유익균들이 네. 있었고 그 산모의 대변을 섞인 제왕절개를 한 그 아이에 있어서도 네. 비슷하게 네. 두 가지 균이 나왔는데 네. 그냥 제왕절개만 한 군에서는 클로스트리즘이라는 장애에 있어가지고는 병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안 좋은 균이 나왔고 다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균들 중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혹시? 저 지금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연분만한 아이하고 제왕절개를 했지만 이제 분변이 섞인 우유를 먹인 아이는 상대적으로 그 조성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유익균 조성이 훨씬 많게 돼 있죠. 박테로이데스하고 비피도박테리아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제왕절개를 했는데 그냥 우유를 먹은 아이는 조성이 많이 다르고 거기에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저게 아마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흔히 그 문제가 되는 유해균이 지금 보이거든요. 저 데이터만 놓고 보게 되면 저 우유 그거들은 그 우유를 먹은 경우에는 자연분만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미생물 조성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 연구자들이 저번 셀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연구에 포함된 아이수가 적었고 관찰 기간도 적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아이수가 많았고 관찰된 기간도 길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결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실험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표본 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저건 다 당연히 다 동의를 얻고 실험에 참여했을 거고요. 모든 산모가 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집에서 시도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90명 정도의 산모가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54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의 기준 중에서 대변 안에 전염병이나 병원성균이 없을 것인데 거의 3분의 2가 탈락이 됐다는. 예, 맞습니다. 깨끗한 대변을 고르기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절대 집에서 시도하지 마시기를. 근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C. 디프가 신생아 장내미생물에 있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C. 디프는 그게 여러 가지 그 장 염증도 일으키고 특히 고령층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C. 디피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균인데 그래서- 이 균이 전체 장내 이런 균하고 같이 있을 때는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병원에서는 주로 항생제를 많이 쓰는데 그 항생제들이 뭐 다른 쪽 수술이라든지 다른 데 많이 쓰긴 하지만 유익균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렇죠. 항생제는 뭐 유익균 유익을 가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유익균들이 죽는데 이 균 자체가 결국에는 포자도 만들고 항생제에 좀 강한 균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장기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장내 그 정상 균총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서 이 균이 득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 균이 아주 독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내시경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정상 내시경 사진입니다. 깨끗하네요. 장내 정상 균총이 쭉 있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대장이 저렇게 깨끗하군요. 건강할 때는. 그렇죠. 내시경으로 보게 되면 미끈미끈하고 정상적인 점액도 많이 분비되고 광이 난다고 할까요? 윤택이 나고 네. 매끈매끈한데 좀 건강해 보이네요. 그런데 CDF가 득세를 하게 되면 딱 저 내시경 사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주 노랗게 고름이 나오면서 장내 표피들을 다 망가뜨리면서 그 세포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분출을 합니다. 이 균에 감염이 되게 되면 병리학에서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게 화산 폭발하듯이 염증물이라든지 세포들이 분출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시경 소견을 말씀드리면 약간의 이렇게 융기돼 있다. 그래서 아까 화산 폭발하듯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노란색 그 고름도 섞여 있어가지고 빨간색은 그럼 피인가요? 다 핍니다. 정상적인 세포들이 다 죽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피로 나오게 돼가지고 이거를 거짓막이라고 합니다. 거짓. 네, 막은 아니고 이 막을 저희가 내시경에서 물로 이렇게 세척을 하게 되면 힘이 없어 다 떨어져 나가는데 이 막이 진짜 막이 아니라서 거짓막이라고 서양에서 이제 붙인 말인데 이거를 위막성, 즉 거짓막 대장염이라고 부릅니다. 저게 그럼 CDF 그 세균이 독소를 만드는 건가요? 그냥 감염을 더 염증을 일으켜서 그런가요? 저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까지 심하게 되나요? 방금 말씀하신 게 모든 게 다 종합 선물 세트로 돼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독소를 만든다고 돼 있는데 아까 같이 정상적인
장내 정상 세균총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그런 독소들이 있어도 많이 분비하지 못할 뿐더러 분비하지 않다가 저 클로스트리디움 균에서도 독소를 분비하는 균은 일부인데 저렇게 항생제를 많이 쓰고 이렇게 되면 그 중에서도 득세를 하게 돼가지고 독소가 주변에 있는 그런 장내 세포로 분비가 되면서 그 장내 세포가 원래 단단하게 서로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 결합도 흐물흐물하게 만들고 염증을 다 일으켜가지고 다 세포들이 죽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설명해 볼 테니까 만나 봐주세요. 정상적인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 건강할 때에는 비록 저런 유해균이 좀 있다 하더라도 유익균이 많으면 얘네가 통제를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건강한 장내 미생물 상태가 어떤 이유로든 와해가 돼서 붕괴가 되고 나면 유익균들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 그동안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유해균들, 특히 C.diff 같은 저런 유해균들이 크게 지금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 중에서도 독소를 분비하는 병원성 균이 더 득세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기회가 왔다는 식으로 지금 날뛰는 그런 셈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병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병에 걸리신 이제 환자분의 조직을 잘게 잘라가지고 보게 되면 실제로 염증물, 섬유소, 뭐 온갖 그런 물질들이 다 분출. 왜냐하면 저희 정상적인 그런 장의 점막이 분비되는 그런 샘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샘조직이 참다가 팡 터지는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 진짜 옆에 실제 화산 폭발 사진과 비슷해 보이는데, 그럼 저 지금 조직 사진을 보게 되면 산 같은 모양이 있잖아요. 그게 상피세포인가요? 상피세포고 여기서 정상적인 그런 매끈매끈한 점막들을 분비하는 세포들입니다. 그러면 화산처럼 폭발하는데요. 그 옆에 보면 그물 같다고 그럴까, 뭐 벌집 모양 같다고 그럴까, 그런 게 막 보이잖아요. 그것들은 뭔가요? 저거는 현미경으로 본 아까 정상적인 그런 점막을 이제 분비하는 샘 조직들인데 화산으로 치면 산인 거죠. 근데 저 하나하나의 샘이 원래 되게 작고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그 염증물이 이제 차고 들어오고 하게 되면 합쳐지고 점점 커지면서 팡 터지는 거죠. 아래쪽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는데 위쪽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완전 손상돼 가지고 터진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항생제로는 치료가 불가하다고 하시니,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최근 들어서 대변 이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막성 대장염, C. diff에 의한 감염이 있으면 아직도 실은 근데 제일 먼저 권고되는 방법은 약간 아이러니한데 항생제 투여가 제 1차 치료입니다. 일단은 또 저 균에 듣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먹는 항생제와 주사 항생제가 있는데 그 항생제 투여해서 이제 괜찮아지면 괜찮은데 문제가 저 균이 재발을 너무 잘합니다. 재발을 너무 잘하는 이유가 이미 저 위막성 대장염에 걸렸다는 얘기는 몸에 면역이 안 좋거나 고령이라는 얘기거든요. 또는 이제 그 위막성 대장염이 내생포자를 통해서 또 다시 재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재발이 아주 흔합니다. 항생제 내성분 내성이지만 환경이 안 좋아지면 휴지 상태에 있는 아주 강한 내생 포자를 만들어 버리니까 뿌리 뽑기가 더 어렵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에 대변 세균총 이식, 대변 이식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다 써서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해본 게 대변을 한번 이식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건데,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서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958년도에 관장을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저 대변 이식이 이미 1958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저 당시에는 아직 그런 장내 밀생물이나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모를 때인데. 재발성 또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감염 환자에 있어가지고 4명 대상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58년도에 벌써. 우리나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거는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2016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대변 이식이 신의료 기술 평가에서 신의료 기술로 인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도 저는 환자가 그럼 많다는 얘기인가요? 점점점 항생제도 새롭게 개발되고 많이 쓰이고 있고 중증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기에 이식하는 대변은 어디서 가지고 오나요? 원래는 그런 업체들이 있었고 심지어 해외로 보내기까지도 했었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병원 내의 진단검사 의학과에서 자체에서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똥은행이 만들어져서 헌분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헌분을 받는 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저거를 어떻게 구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저희 학회에 이제 보고된 그런 논문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가족들 대변으로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상용화되고 있고 어떻게 이제 쓰이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투여하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캡슐로 만들어서 넣을 건지 아니면 주로 재발성 C. diff 감염이신 분들이 고령이고 좀 안 좋으신 분들이니까 대변을 만들어 가지고 콧줄 통해서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 관장을 통해서 원래 했던 관장을 통해서 방법이 있고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뿌리고 나오는 방법이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임상 실험이 좀 제한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확실한 이제 데이터가 나올 때 아직 시간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대장 내시경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가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제가 듣기에는 가장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대변을 어떻게 잘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느냐. 방금 이제 나온 대변을 쓰게 되면 이제 균들이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주로 이제 6시간 내지 10시간 이내에 주로 시술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요새는 주로 얼려서 많이 합니다. 받아서 급냉을 딱 시켜놓는 거군요. 신선한 상태로. 급냉을 해서 하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해동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동을 갑자기 많이 하게 되면 균들이 죽을 수 있고 하니까 잘 해동을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좋은 미생물만 분리를 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질문하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미생물 전공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아직 장내 미생물의 조성은 어느 정도 알지만 그들의 관계라든지 정확히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들어가야 좋은 것인지를 다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하는 수 없이 전체를 다 지금 이식하는 거잖아요. 소개되었던 네이처 연구에서도 말씀한 게 뭐냐면 산모의 대변을 신생아한테 이제 주입했던 연구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연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무래도 신생아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런 미생물들 간의 관계를 이해해서 그 딱 필수한 그 미생물만 주입하는 연구로 연구하고 싶다고 연구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이 충분히 확인이 됐고 우리가 이제 인지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어떤 미생물만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연구가 진행이 돼서 빨리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자들도 연구를 더 진행해가지고 신생아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말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임상시험 연구에서 산모 대변 연구에서 보게 되면 90명의 산모 중에서 무려 이제 3분의 2가 되는 그 산모가 탈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산모들의 대변에서 좋지 않은 세균들이 많이 나와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임상실험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산모들의 장 건강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아기가 있어가지고 아기를 키워보니까 결국에는 저 이제 부모들이 가진 균들이 결국에는 아이한테 가는데 나쁜 음식 먹고 이제 이런 것보다는 장에 좀 건강한 그런 음식들을 먹어가지고 장내 이제 균들이 건강하게 되면 그 균들이 아이한테 결국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엔 산모의 그 균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뭐 장내 미생물 관련은 뭐 산모뿐 아니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려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 입맛도 중요한데 장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게 다 우리 아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잘 챙겨서 드시는 게 산모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사람의 장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오늘은 다소 상당히 충격적인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강조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빠른 시일 내에 연구가 진행이 돼서 이제 우리 그 전체가 아닌 유용한 미생물만을 골라서 조합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